오늘은 우리 산화하는 들어갈 거고요. 앞에 46페이지에 있는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거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산화하는 들어갈 거고요. 산화하는하고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반응 이제 두 개가 좀 중요하고요. 토양과학에서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산화하는하고 산염기 중화반응이거든요.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처음 해볼 때. 근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서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물질변에서 에너지 출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흡열 반응, 발열 반응 배웠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화하는하고 산염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보시는 걸 수 있어서 처음에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잘 이해가 돼요. 일단 64페이지에 산화하는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표가 이 단원을 일단 끝내는 게 목표예요. 산화하는, 산염기, 그 다음에 에너지 출입 과정. 이렇게. 자, 산화하는 보시면요. 일단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에 산화하는과 관련된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광합성이라든지 연소 과정이라든지 철의 재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류와 역사와 함께했던 화학 반응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에요.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합성이고, 그 다음에 연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불을 지피는 행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철을 재련함으로 인해서 불을 사용하게 되고, 불로 인해서 철을 녹임으로 철기라는 철기 농기구, 철기 무기, 철제 무기 이런 걸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가 열리고 문명이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화학 반응인데요. 이 화학 반응 세 가지가 모두 산화하는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옆 페이지는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뒤에 가면 산화하는 게 뭔지를 볼 건데요. 일단은 광합성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식물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영양소를 만드는 과정이죠. 식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로 영양소를 만드는 과정, 이게 광합성이 되겠고요. 광합성은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식을 적어보면요. 우리는 이제 H2와 CO2가 만나서 영양소와 특히 영양소 중에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산소를 배출하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배웠지만요. 화학 반응식으로 또 정리하면요. 조금 숫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CO2 이산화탄소 6개 더하기 12H2 물 분자 12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C6H12O6 이게 이제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탄소 육각형 고리에 있는 수소 12개짜리 그리고 산소 6개짜리 이게 이제 포도당에 대한 화학식이거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내는 게 산소죠. 6개 더하기 근데 사실은 이 과정에 수증기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 12개가 들어와서 물이 6개가 남아요. 이게 이제 원래는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하면 이게 이제 6개가 여기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CO2 더하기 6H2O C6H12O6 이 포도당 분자식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2U 더하기 6CO2 얘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지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 화학 반응 광합성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6대 6이 만나서 그 다음에 6개의 1대1이지. 그래서 1대1대1로 반응물 1대1 그 다음에 산소 1 생성되고 그 과정이 이제 포도당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광합성인데 이 과정에서 빛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대로 돌리는 과정이 세포호흡이잖아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그치? 그래서 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발열 과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건 여기 광합성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이걸 광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의 이제 역사적인 걸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원시 대기가 처음에는 이제 메테인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 대기가 되게 두껍잖아요.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가 얇지만 이산화탄소 대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대기는 원래 그리고 목성형 대기 같은 경우는 수소에 헬륨에 보통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행성들의 대기는 보통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원시 지구도 마찬가지로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광합성이라는 세균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남조류라고 해서. 남조류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염주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균인데, 그러니까 원생 세균이죠. 원생 세균 원핵 생물인데 광합성을 하는 애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유기물 덩어리로 있다가 어떤 바닷가에서 어떤 조류처럼 생긴 남세균들이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된 거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시키면서 대기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고 산소가 지금처럼 많아진 거죠. 20몇 프로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오존층이 생기면서 지구의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라든지 뭐 우주선이라든지 복사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주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이제 진화하게 되지, 기어 나올 수 있게 되고 육상 생물들이 이제 진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생물종이 출현했다는 거고요. 이 광합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뒤에 이따가 뒤에 나올 건데요. 산화 환원 과정이고요. 산화는 산소와 만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환원은 산소와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소 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 수가 많아지면은 산화라고 해요. 보통 산소 원자 수가 적어지면은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물은 산소가 여기서 지금 말고 예를 볼게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산소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겠네요. 탄소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포도당이 될 때, 여기 포도당이 됐을 때 탄소가 6개 있었잖아요. 얘도 지금 탄소가 6개 있잖아요. 그치? 근데 산소를 보시면 산소 원자가 여기 2개, 6개니까 12개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산소가 지금 6개로 줄었잖아요. 산소가 12개에서 6개로 줄었잖아. 어떤 분자가. 이거는 환원이라고 해요. 산소 분자가 적었을 때 산소 원자가 줄어들고. 그럼 얘 입장에 보시면요, 얘는 지금 산소가 여기서는 수소가 결합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산소가 이렇게 탈출했잖아. 왜? 산소 지금 6개 있다가 12개로 늘었죠. 산소 원자 수가 늘었잖아. 이런 걸 이제 산화라고 해요. 네, 그거를 한번 뒤에 가서 정의해보고. 그래서 어쨌건 광합성이라는 것도 산화하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 시간에 산화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예가 되겠고요.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다음 연소 같은 경우는요, 화석 연료 연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메테인을 연소하는 거 우리가 3학년 때 하는 내용이잖아요. 화학 반응식에서. 메테인의 연소 과정을 보시면요, 연소라는 건 산소와 만나는 거고요. 메테인이 CH4고, 그 다음에 CH4는 어디 있냐면 천연가스,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고 있는 가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주 원료가 메테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산소와 만나는 이게 이제 연소 과정이 되겠고, 1대 2대 1대 2, 그래서 CO2 더하기 H2 두 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이 되겠고요. 이 산소 입장에서 보시면 산소가 여기 4개가 있다가 여기 2개로 줄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환원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 입장에서는 메테인이 지금 수소랑 결합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수소 떨어져 나가고 일로 가고 지금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입장에서 산소를 만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소와 만나는 산화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산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걸 환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소 과정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불을 질러가지고 혹은 가열시켜서 뭔가 화학 반응이라는 연소 과정,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뒤에 가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화학 반응들은 전부 다 이제 산화하는으로 이제 나눌 수 있거든요. 어쨌건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연소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식은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화석 연료의 이용 보시면요, 화석 연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등등 있죠. 밑에 이제 철의 재련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철이 산화철로 존재해요. 이제 순수한 철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철의 재련은 좀 중요하긴 해요. 뒤에 다시 나오긴 하는데, 자연계에 철은
항상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산소가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철이 노출되면 다 달라붙어서 산화철로 존재해요. 그래서 항상 철이 Fe2O3의 형태,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를 떼내야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뜨거운 열에 가열시켜서 이제 순수한 철로 만드는 게 이제 재련 과정이고, 우리가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서 하는 것들이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이제 뭐를 또 이제 코쿠스라고 해서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고 분리시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포항제철 같은 데서 하는 거지, 포스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철을 보시면요,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잠깐 그냥 이제 확인차 하시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철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철 형태로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거지. 지각 안쪽으로. 그래서 뭐 핵에도 철이 많고, 그 다음에 멘틀에도 이런 애들이 많고, 그래서 섞여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규소가 두 번째였지, 그지? 생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가 많아서,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는 수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많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우주, 지구, 지각, 생물에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구에는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 형태로 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순수한 철을 이제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 이제 재련이에요.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는데 그 뒤에 나오니까 다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냥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철의 재련에서 산화철의 주성분인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때 코쿠스라고 해가지고 탄소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철의 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철기 시대가 이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요,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들 공통점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광합성과 연소와 철의 재련의 공통점이 뭐길래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걸까 보시면요, 광합성에도 산소라는 게 등장해요, 그죠?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연소는 당연히 산소와 만나는 과정이니까 산소가 있죠. 그리고 철의 재련에서도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산소가 결합돼 있죠.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에 산소들이 결합이 돼 있어. 결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산소가 따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산소가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과학자들이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산소가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거죠. 자, 66페이지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으로 넘어갈게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환원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예요. 산화 반응은 영어로 옥시데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에요. 옥시가 이제 산소잖아, 옥시젠, 그지? 그래서 옥시데이션, 산소와 만나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요. 환원은 리덕션이에요. 산소가 떼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산소와 만나는 반응,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초창기에 과학이 이제 뭐 한참 발달하기 전에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들은 산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 환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찾다 보니까 산소가 관여하지 않고 전자가 관여하는 것까지도 다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관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확장이 돼서 전자가 잃거나 없는 것까지 이제 산화환원 반응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이름 자체는 옥시데이션, 산소와 만나는 거지만 산소가 없더라도 이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에 따라서 이 반응이 해당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금은.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산소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 전자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이 있죠. 근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 거예요. 산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소 원자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산화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소 원자수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환원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좀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
자, 예를 들면요, 이 시 산화구리 아시죠? 우리 2학년 3학년 때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나왔던 이 CU 산화구리에다가 탄소를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 CU 더하기 그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전자는 요거 산소랑 반대예요. 산소를 얻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나중에 설명드리고,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해요. 그리고 전자를 얻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걸 환원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이 이제 황산구리 같은 거에다 수용액에다가 이제 마그네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이제 녹으면서 이온화되면서 얘가 녹을 거거든요. 마그네슘 금속이 이제 녹아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는 거고요. 이가 플러스. 그리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얘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수용액 사이에 녹아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디다가 이렇게 구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달라 붙으면서 석출되는 거예요. 가루처럼. 그래서 얘는 CU가 돼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구리 입장에서 어디가 산화가 되고 환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만 시간 드릴게요. 자, 산화구리가 탄소와 만나는, 예를 들면 산화철이 이제 코크스를 만나가지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소 원자가 2개였었는데, 구리가 지금 얘는 산소가 없어졌죠. 그치? 산소를 잃었잖아. 그래서 얘를 환원이라고 해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 2개를 얻고 이산탄소 기체가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 원자가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 좀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산소가 없어져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었어? 그래서 구리가 됐잖아요.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잃고 구리가 된 거예요. 환원. 얘는 탄소는 산소를 얻고 이산탄소 기체, 또 다른 물질이 됐죠. 그래서 산화로 산소를 만나서 산화, 산소를 잃어서 환원. 간단하죠. 그다음 두 번째 전자 입장에서 보시면요, 마그네슘은 원자잖아, 그지? 원자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되죠? 잃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얘는 지금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근데 얘로부터 전자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얘가 얘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얘가 얘를 뺏어왔든지, 어쨌건 그렇게 해석하든지 어떻게 해석하든 할 수 있잖아. 뺏어오든지 얘가 얘한테 주든지, 어쨌든 얘가 전자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양이온 상태에서 원자 상태로, 그러니까 양이온 상태니까 수용액에 녹아 있다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고체 덩어리로 이렇게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환원.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산소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만 잘, 전자만, 산소는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나오는 이 단원에 대부분의 얘들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산화하고 환원만 분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단원은. 근데 그러면요, 얘 입장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둘 다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얘도 전자를 잃고 없는 게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왜 환원일까? 구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얘가 산화구리라는 건요, Cu 이가 플러스하고 O 이가 마이너스가 합쳐진 상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산화구리에 있는 구리 입장에서는 양이온이 형태된 거잖아. 그런데 얘가 전자를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죠? 구리 원자가 된 거잖아. 금속 원자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서 환원, 전자를 얻어서 환원. 맞죠? 네. 산소와 만나기도 하지만 전자를 얻어서
얻어서 이온 형태가 원소가 됐기 때문에 원자가 됐기 때문에 금속 원자가 됐기 때문에 환원. 그죠? 네. 탄소 입장에서 보시면요. 탄소 그냥 덩어리였어. 그지? 네, 원자잖아요. 원자 상태잖아요. 그런데 얘는 전자를 잃고 CO2라는 건요. 물론 이제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화는 아니지만 얘가 경성이 될 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O2가 이렇게 나눠진 형태인 거잖아. 어쨌건. 얘가 오롯이 자기 혼자서만 존재하다가 원자로 존재하다가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산소한테 전자를 뺏긴 거예요. 특히 산소라는 애는 전자 친화도라는 게 있어서 전자를 잘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왜? 우리 얘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만 가져오면은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끌어당기고 싶어 해. 전자가 지금 6개나 있기 때문에 8개를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잘 땡겨요. 그래서 산소하고 플로린 같은 애들은 전자를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잘 잡아 당겨. 그래서 산소가 탄소로부터 전자를 가져와가지고 공유력을 형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 전자를 뺏긴 거야. 전자를 잃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잃어서 탄소 입장에서는 이제 산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찾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산소와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만 보다가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더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산소의 이동도 결국에는 전자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산소라는 애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 음성도 부분 전자 친화도가 세기 때문에 전자를 잘 뺏어와서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얘는 전자를 얻는 현상,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알죠?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그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산소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자와 이온 상태를 보시고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통해서 산화하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구분할 수 있겠지. 두 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항상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면 어떤 물질은 그 옆에 있는 반응하는 물질은 항상 환원이 돼요. 그치? 그래서 산화하고 환원은 항상 같이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그럼 용어 정리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뭐 광합성이라든지 철의 재련이라든지 연소 과정에서 어떤 물질들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들이 환원되는지를 그거를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의 정의에서요. 산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얻는 애는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뭐 환원 같은 경우는 뭐 잃는 거니까 동그라미 치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밑에 화살표에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다른 물질이 산소를 잃어야 한다. 어떤 물질은 산소를 주고 어떤 물질은 산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성이 있다는 거고요.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요거를 우리가 화학에서는 동시성이라고 한다. 자, 밑에 이제 산화구리와 탄소의 산화환원 반응이 있는데요. 방금 했던 거 산화구리하고 탄소의 반응이죠. 그러면은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실험적으로 보시면요. 산화구리는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잘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산화구리나 산화마그네슘이라는 거는 구리나 마그네슘에 불을 가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구리의 색깔이 원래 빨간색인데 시커멓게 탄 거야. 마그네슘이 원래 뭐 은백색의 광택을 띠고 있는데 탄 거야. 그래서 산화구리는 원래 검은색으로 그냥 검은색으로 탄 거니까, 그치? 근데 얘가 산화하는 반응을 거쳐서 순수한 구리가 되면요, 이제 붉은색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봤을 때 산화구리는 검은색이고요, 네, 구리가 생기는 거는 붉은색으로 생겼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색깔을 보고. 그게 이제 이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붉은색의 구리로 환원되고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까닭은 이산화탄소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치? 이렇게 거기다 비추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검출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BTB 용액에다가 담그든지 아니면은 그냥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한다든지 등등등 있겠죠. 3번에 이제 구리의 산화하는 반응을 보시면요. 이번엔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는데요. 왼쪽에 볼게요.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는데요. 겉불꽃은요, 바깥쪽 이제 불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 불꽃으로 산소가 충분하고 조금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속불꽃 같은 경우는요, 안쪽 불꽃이고요.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불안정하게 공급된다는 소리고요. 보통 온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불안전 연소가 되고, 겉불꽃에서는 산소도 많고 온도가 높다 보니까 완전 연소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에 산화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문제 나올 때 겉불꽃하고 속불꽃 구분해서 나와요. 그래서 꼭 별표를 쳐놓고 겉불꽃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 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한 조건이에요. 속불꽃은요 온도가 낮고 산소가 부족한 조건이에요. 밑에 이제 그래서 식을 보시면요 구리판을 이제 겉불꽃에다가 가열을 해요. 그러면 구리와 산소가 만날 수 있어. 산소가 충분하니까, 그지? 그래서 겉불꽃에 넣을 때는요 구리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속불꽃에 넣었을 때는 구리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르게 지금 반응을 하죠. 겉불꽃에서는 이제 산소가 충분한 조건이니까 O2가 만나고요. 속불꽃에서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쪼개져가지고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준비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겉불꽃 보시면 이 CO. 겉불꽃에서는요 구리를 갖다 대면요 이제 2CO 더하기 O2가 여기 만나면 우리 잘 알고 있죠. 산화구리가 되는 거, 그죠? 네,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죠, 그지? 구리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겠고요. 산소 원자 입장에서는 얘가 산소 원자로 혼자 존재했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이렇게 구리와 합쳐졌잖아요. 산소 입장에서는 뭔가가 나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공유를 해버린 거야, 그치? 이럴 때는 이제 환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잖아요. 구리가 산소와 만났으니까 산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환원이겠지. 그냥 산화하고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또 속불꽃 같은 경우는요, 속불꽃에서 산화구리는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제 산화구리가 형성되고 얘를 이제 속불꽃에 넣은 거죠. 산화구리하고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제 생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얘가 다시 이제 구리로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산화구리 입장에서는요 산소를 잃잖아, 그치? 그런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그리고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화학 반응식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요. 적어도 겉불꽃에는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풍부한 조건이다. 속불꽃에서는 일산화탄소가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를 잃고 얻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참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산화고 뭐가 환원인 정도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다 이제 별표 쳐놓고요. 철의 재련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코크스가 탄소거든요. 코크스가 산소와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을 한번 거치고요. 일산화탄소는요 굉장히 불안정한 기체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산화구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를 빨리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있는 산소를 무조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가져와서 항상 CO2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돼요. 네, 그런 성질이 있어서 이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 코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철의 재련 한번 볼게요. 철의 재련은 항상 두 단계를 거치는데요. 일단은 코크스 탄소를 가지고 이번에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시켜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코크스를 가열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ECO 형성이 돼요.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래서 코크스를 이용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 두 번째. 이번에는 철을 재현시키는 Fe2O3에다가 여기 지금 만들어졌던 이산화탄소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철과 이제 반응시키는 일산화탄소와 산화철을 반응시키는. 그러면 이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고요. 더하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순수한 철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산화탄소라는 애는 항상 산소를 가져와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해요. 그 과정에 하려고 코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철의 재련은 항상 두 단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코크스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만들고 이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이용해가지고 산화철과 반응을 시키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때 철의 입장에서 볼게요. 산화철이었는데 철을 뺏겼잖아. 철이 산소를 뺏기고 철만 남았잖아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이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가져왔잖아. 산소를 얻었잖아. 그러면 산화.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는 산화. 산소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있다가 이제 다른 애랑 공유를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환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쪽이 산화면 한쪽이 환원이니까 산화를 찾을 수 있으면 환원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사실은 이제 전자 이동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산소는 전자를 얘한테 탄소로부터 뺏어와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고, 탄소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를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고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얘는 잃는 거고 얘는 얻은 게 되겠죠.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철의 재료는요,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코쿠스를 넣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다. 코쿠스라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코쿠스는 불완전 연소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된다. 첫 번째 있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고 철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이 코쿠스의 산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식이 산화철의 이제 환원이 되는 내용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전자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소를 잃고 없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과 비교했을 때 산소의 이동과 전자는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전자를 얻으면 환원. 됐죠? 그러니까 산소와 전자의 이동 방향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요.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다른 물질이 한쪽은 전자를 주고 한쪽은 전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도 동시성이 있다. 네, 동시적이라는 거고요. 네, 구리와 산소의 반응 이제 보시면요. 그냥 이제 볼게요. 그냥 밑에 있는 식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만나서 이제 산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리라는 거는 구리 금속 원자였는데 이제 산소와 결합하면서 이온이 된 거잖아요. 그지? 양이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었죠. 그러니까 산화가 되겠고요. 산소 입장에서는 이제 구리로부터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고요. 구리와 산소의 반응도 마찬가지고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도 똑같은 거죠. 네, 구리와 산소가 만나는 거,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똑같은 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마그네슘도 똑같아요. 금속 원자였는데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산화,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은요, 전자를 잃는 거고요. 산소를 잃는 과정은 전자를 얻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요. 네,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금속과 산의 반응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해요. 아까 전에 우리 산소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구리의 산화하는 반응에서 덧불꽃과 숯불꽃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철의 절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에서는 이 두 가지,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혹은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금속과 금속 이온의 반응, 아연과 구리 이온의 반응 돼 있는데요. 네, 아연판을 푸른색의, 이거는 이제 색깔과 함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연판을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 돼 있죠.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구리는요,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요 푸른색이에요. 구리 가루는 녹색 계열이에요. 그런데 얘가 수용액 상태에서는 물에 녹으면은 푸른색이야. 색깔이 푸른색이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아연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아연패 표면에는 붉은색 구리. 죄송해요. 구리는 붉은색. 그런데요, 얘가
원래 수용액 상태에서는 푸른색이었잖아요. 그지? 물에 녹아있을 때는 푸른색이었어. 그런데 얘가 가루로 석출되면요. 다시 붉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색깔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구리의 색깔. 아연판 표면에는 붉은색 구리. 여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수용액에 있던 구리 이온이 줄어드니까 파랗던 물이 점점 하얗게 투명하게 변해가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구리 가루가 석출되는 거예요. 그치? 붉은색이. 요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해보면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정리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알짜 이온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연은 지금 금속 원자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녹아있잖아요.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Cu 이가 플러스 형태예요. 그리고 아연은 이제 전자를 이제 잃으면서 물속으로 다시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연판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이제 석출이 될 거예요. Cu.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아까랑 뭐 해봤는 똑같은 건데요.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요. 아연이 잃은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옮겨가겠죠. 그러면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구리 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이었어요. 물이. 색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구리는 이제 가루가 석출되면서 이제 붉은색이 되죠. 이제 색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2번을 보시면요.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고 아연 이온으로 산화되고요. 수용액 속에 있는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으면서 구리로 환원된다. 여기다 밑줄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3번에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옅어지는 까닭은요.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는 구리 이온이 점점점 사라지고 물속에서 사라지고요. 어디? 붉은색으로 구리로 석출이 되는 거죠. 구리로 이제 석출되면서 양이 점점, 그러니까 이온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정확히는 구리 이온의 양이 줄고 구리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은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황산 구리 수용액과 아연이 반응한다.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요. 반응성이 더 작은 금속이 있는 전자를 얻어 환원된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죠. 금속 이온들 간에도 반응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1족부터 이렇게 쭉 정리할 수 있잖아요. 1족, 2족, 13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1족이 2족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원자과 전자를 한 개 잃는 게 두 개 잃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한 개 빨리 그냥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1족이 2족보다, 2족이 3족보다 더 빨리 반응을 해요. 이것도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과정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좀 써놓고 나중에 그냥 보시면 또 공부에 도움은 되거든요.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거고요. 반응성 경량. 이건 이제 이온화되는 경량. 되고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이렇게 보시면 칼륨이 1족이잖아요. 1족 이제 이게 지금 3주기 1족이에요. 3주기 2족이에요. 2주기 1족이에요. 2주기 2족. 2주기 2족이에요. 우리 주기율표 했죠? 했나? 그치? 네. 그래서 전자껍질 2개, 전자껍질 3개이기 때문에 얘가 더 바깥쪽에 있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반응해서 전자를 털고 있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런 의미인데 몰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그냥 정리해 놓으세요. 얘는 3족이죠. 아연도 3족이고 13족. 그래서 칼카나마 알아철 그 다음에 니, 주는 이제 주석이에요. SN 그 다음에 낙, 네, 수소, 네, 구리, 순, 이렇게. 요거는요 금속 원소들이고요. 금속 원소가 이온화된, 그러니까 전자를 빨리 잃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빨리 잃고 양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되게 큰 거겠죠. 칼륨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두면은 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배웠는데요.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이건 주석이라서 주, 그 다음에 이건 납이잖아요. 그래서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이렇게 외우시고, 칼카나마 알아철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이게 몇 번 외우다 보면요, 뭔가가 조금 라임이 있어서 외우시기 쉬워요.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요 H는 보통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제 산 연기할 때 나올 텐데, 산과 금속이 반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소기체들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때 반응 정도를 또 배울 텐데, 이것도 수소에다 그러면 수소하고 예를 들면 납하고 반응하는 것보다 수소가 마그네슘 반응하는 게 더 경량이 더 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기억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소, 철, 그러니까 산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구리, 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운동이야. 금운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메달이 구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운동을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금, 은, 동, 이렇게. 그래서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금운동. 이렇게. 칼카나마 알아철 니주납, 금. 이게 반응성이 세기 때문에 이거 하나 외우시면 나중에 화학 시간 때까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요 수험 같은 건 몰라도 되고, 여기 이제 PT가 100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 앞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많이 안 나오니까 금운동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올수록 반응 정도가 큰 거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정도가 약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트륨하고,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예를 들면은 구리하고 반응을 했어. 그러면 구리가 전자를 이렇게 뺏어온다는 소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나면 나트륨은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구리는 이렇게 환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에 있는 애들로부터 전자를 이렇게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아연하고 방금 봤던 구리를 보시면요, 구리는 오른쪽에 있고 아연은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연이 전자를 잃고 구리한테 전자를 뺏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뺏겨나가, 오른쪽 애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는 그냥 참고만 해두시고요. 이 정도까지 다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4번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한번 써봤고요. 아연의 반응성이 구리보다 크다는 거 방금 했었잖아요. 그 순서에 의해서 아연이 구리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구리보다 크기 때문에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이 반응하고요. 밑에 줄을 보시면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은, 반응성이 큰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이제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 요 의미예요. 밑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도 똑같은 건데요. 아까 전에 보시면 금속들이 왼쪽에 있었고, 산이 아까 전에 수소가 여기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요,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이렇게 이제 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속이 녹아가는 거예요. 전자를 잃으면서 녹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연하고 수소를 비교하시면요, 아연 입장에서는 이제 아연 이온으로 이제 녹는 거죠. 이때 아연 금속 원자가 아연 이온이 됐잖아요. 전자를 잃은 거잖아요. 전자를 잃었으니까 아연 입장에서는 산화. 수소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얻었죠. 우리가 그거는 알잖아요.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알죠? 그치?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유가 수소이온이, 산에 있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환원이 돼서 수소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금속들은 이제 이온이 되면서 산화, 그리고 산에 있는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금속과 금속 이온을 반응하고 금속과 산의 반응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도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구리 같은 경우는요,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면서 수용액을 녹아 들어가고요. 수용액이 푸른색. 은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되어 석출된다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경량성을 써드렸으니까 구리와 은의 위치를 알 수 있죠. 구리분은 은보다 앞쪽에 있었잖아요. 금운동에서 은이 뒤쪽에 있고 구리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구리는
다른 웬만한 금속들과 반응하면은 다 전자를 뺏어오는데 금이나 은과 만날 때는 전자를 뺏긴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구리는요 이번에는 이제 녹아 들어가서 이온이 되는 거고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요, 은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뺏어왔으니까 환원이 돼서 석출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리는 이제 처음에는 수용액이 이제 무색이었다가요. 그러니까 질산은 수용액, 거기는 이제 무색이죠. 무색이라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구리가 이온화되면서 녹아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온이 되니까 수용액은 파란색이 되겠죠. 푸른색이 되겠지. 그래서 뭘 정리한 게 이제 이 은이온과 구리가 있는데요. 수용액에 있는 은이온과 구리가 만나서 이제 은이 석출되고 이제 구리는 녹아 들어가서 이제 푸른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지금 무색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무색이야. 그런데 이제 구리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제 푸른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색깔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은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뺏어왔으니까 전자를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원. 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환원이었지만 은과 만났을 때는 전자를 잃죠. 그러니까 산화가 되겠죠. 그죠? 이 과정을 밑에다가 이제 식으로 한번 적어 보시면요. 구리는 전자를 잃어요. 그래서 Cu 2가 플러스 더하기 2 전자 두 개를 잃고요. 그리고 은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G가 되겠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산화, 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환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요거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하시기 위해 있는 방식. 지금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그럼 광합성 같은 경우 뭐 어떻게 이제 산화를 정리할 수 있을까? 부터 해서 몇 가지 실생활에서 있는 이제 화학 반응을 정리해 볼 건데요. 그냥 이제 쭉 볼게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요.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가 12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도당이 되면서 6개로 줄어들어. 산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환원이 되겠고요. 물의 입장에서는요. 물 안에 산소가 6개가 있었는데 산소가 되면서 산소가 12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넘어가고요. 환원,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석연료의 연소 보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메테인 입장에서는 이제 탄소, 메테인은 탄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수소와 결합해 있다가 수소가 떨어져 나가고 산소와 결합했잖아. 그러니까 산화.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는요. 산소 그냥 기체로 존재하다가 원자 상태, 분자 상태의 기체로 존재하다가 오롯이 나만 있다가 나의 산소를 떼준 거잖아, 그치? 떼주고 그 메테인한테 산소를 좀 주고 그 다음에 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조금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넘겨주시고요. 수소 연료 전지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차가 생겼잖아요. 요즘에는 현대에서 수소차를 이제 만드니까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데 수소 입장에서는요. 산소와 만났으니까 산화, 그죠? 산소 입장에서는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한 과정이에요. 철의 부식은요. 수분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상태에서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붉은색의 녹이 산화철이 되죠. 이제 산화철이 녹 쓰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는 반응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로부터 전자를 좀 뺏어 오려고 그래. 그래서 철하고 이제 O2가 철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됐어. 철 4개와 그 다음에 Fe2O3가 되고 철이 2개니까 여기 4개야. 그럼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3, 2, 6, 3, 2, 6 이렇게 됐는데요. 철의 입장에서는 산소와 만났으니까 산화.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산소 뭐 이쪽에다가 산소를 좀 줬으니까 그래서 환원이 되겠죠. 그러면 산소와 산소를 잃고 얻는 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철은 중성 상태의 금속 원자로 존재하다가 얘가 지금 이온화됐잖아요. 그치? 양이온이 됐으니까 전자를 잃었지. 그러니까 산화. 그죠? 산소 입장에서는 얘가 산소끼리 결합돼 있다가 산소로부터 전자를 뺏어온 거잖아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산소의 이동, 전자의 이동 보시고 산화는 한번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바닷가나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린 도로를 달린 자동차는 부식이 더 빨리 일어난다. 근데 뭐 충분히 알고 계시죠? 염화칼슘을 우리가 겨울에 얼지 않도록 뿌리긴 하는데 그게 부식을 좀 가속화시켜요. 그 내용이요.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과 같이 수용해서 이온을 생성하는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물과 닿으면 이온화가 되겠죠. 녹으니까. 그치? 이온성 물질이니까. 네, 철과 산소 사이의 전자 이동이 잘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까 전자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에 뭐 차가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차를 끌고 가면요. 똑같은 현상 때문에 차가 잘 부식하거든요. 녹이 잘 쓸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왜냐면 염화나트륨이 이온화되면서 전자를 잘 이동시키기 때문이고요. 밑에 있는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위에 있는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철이 공기 중에 산소나 물과 만나면은 녹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하고 물을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철이 물이나 산소와 접촉하고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 거잖아요. 도금이나 이제 페미넨트 칠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페인트 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합금, 이게 도금이 되겠죠. 페인트 칠을 하거나 뭐 차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페인트 칠 도장이라고 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싸가지고 이제 철제 자동차 겉부분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녹슬는 것을 방지하고요. 기름칠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도금 혹은 합금인데요. 한 금속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섞어서 만든 것을 합금이라고 하고요. 합금은 금속의 본래 성질을 보완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되는데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스테인리스 있죠. 이게 이제 철하고 크롬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철의 반응성을 크롬이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방도구로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가볍고 부식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철이 부식되는 거를 막아준다. 합금하면 아니면 도금하면. 자, 응급화 보호가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까 전에 써드렸던 칼카나마, 아라철, 리주나 요거 있죠. 이 순서를 이용해가지고 철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 칼카나마, 아라철. 근데 칼륨, 칼슘이라는 애들은 공기 중에서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금속들 중에서 마그네슘이니 아연이니 이런 애들은 철보다 반응성이 세고 또 산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철하고 철 뭐 옆에다가 뭐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금속들을 이렇게 접촉을 시켜놔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해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고요. 아까 전에 반응성 경량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이나 아연을 철과 접촉시키거나 도선을 연결해요. 그러면은 철보다 어디가 먼저 부식되겠어요? 마그네슘이나 아연이 철보다 먼저 산화해서 부식되겠죠. 그러니까 철은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겠죠. 네, 보존을 할 수 있겠지. 그런 방식을 이용한 게 응급화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응급화 보호라는 거는 전자의 반응성을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 철보다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 아연 같은 금속을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 방법. 페인트 칠, 도금, 그 다음에 합금, 그 다음에 응급화 보호. 이 정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다양한 산화 반응 예 쭉 있는데요. 주로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일의 갈변 현상은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과일이 결합을 하면서 색이 변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산화하는 반응인데 어쨌든 산소와 만나는 거죠. 음식의 부패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이에요. 철가루를 이용한 솔란도 이거 잘 아시겠지만 부직포안에다가 철가루를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부직포안으로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산화철이 되면서 녹이 슬고 이때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와 만나는 과정이죠. 요거죠. 네. 손난로의 원리가 요거예요. 산소와 철이 만나서 산화철이 될 때 열이 발생을 하면 발열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때 손난로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손난로를 이렇게 부직포 형태로 된 거는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버리는 거죠. 근데 요거 말고 액체 형태로 된 거 있죠. 똑딱이로 된 거. 그거는 갖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상관없죠. 표백제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표백제 성분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O2나 O3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소계 표백제 기억해 주시고 반딧불이의 불빛이 있는데 이것도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인데 산소와 반응하고요. 이때 이제 베네진을 방출한다. 은숟가락의 녹제거든요. 이건 산소가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요. 은과 녹이잖아요.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은이 반응성이 좀 약하죠. 그래서 다른 금속들보다 해서 전자를 뺏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은숟가락의 검은색 녹을 알루미늄과 산화하는 반응하여 제거한다. 이렇게 뺏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면 알루미늄이 은과 반응할 때 알루미늄 반응성이 큰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은에 있는 녹 같은 거를 이렇게 빨아들인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의 녹이 없어지고 알루미늄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 이제 은숟가락의 녹 제거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요. 황화은이라는 거를 황화은이 이제 녹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있는 알루미늄 호일이 올려놓은 후 가열하면요. 은숟가락의 검은 녹이 제거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황화은에서 알루미늄 쪽으로 이제 황이 빠져나가 전자 이동에 의해서 그래서 황화 알루미늄 형성되고 은에서는 황이 빠져나가고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이 되고 알루미늄 전자를 잃으면서 산원이 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른쪽에 은숟가락의 녹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만 한번 볼게요. 자동차 배기판에 있는 촉매 장치에서 산화질소가 함유되면서 배기가스가 점화된다. 아, 여기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칭이라고 우리 미술 기법 중에 하나 있는데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리 같은 판에다가 이렇게 바늘 같은 걸 긁어가지고 바늘이나 뭐 이렇게 뾰족한 걸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동판에다가 이렇게 긁었으니까 홈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이제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홈을 판 데다가 부식이 되면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겠죠. 이걸 에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 부식액이 금속판을 부식시키는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고려 첨자의 푸른색은 도자기를 구울 때 철 이온이 환원되면서 철이 아까 전에 산화철에서 철로 환원되면서 이거 반대 과정이 되겠죠. 산화철에서 산소 날아가고 철만 이렇게 환원되면서 첨자의 이제 비취색이 나타난다라고 하네요. 이 정도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쭉 넘겨가셔서 실험도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방금 했던 거니까 74페이지는 내용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구리와 산소의 반응에서 산화환원의 이제 동시성, 그 다음에 나트륨과 염소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산화불이는 아까 봤으니까 그러면은 나트륨하고 염소를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이 형성되는 과정인데요. 나트륨 금속이 이제 이온성 결합 물질일 때 전자를 잃잖아요. 그치?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트륨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염소 입장에서는 염소 기체로 존재하다가 이제 전자를 얻어서 뺏어 오잖아요. 나트륨으로부터. 그래서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나트륨은 1쪽이고 염소는 17쪽이니까 서로 간에 전자 배치가 18쪽이 되기 위해서 이온성 결합물을 형성하잖아. 그래서 1쪽과 17쪽이 반응성이 강한데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는 우리 자연계에서는 염화나트륨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산화하는 과정에서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수의 변화와 질량의 변화는요. 첫 번째 줄에 산화되는 물질이 잃는 전하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하수는 항상 같아야겠죠. 그치? 네. 갑자기 전자가 딴 데로 새는 건 아니니까 새거나 갑자기 어디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만큼 다른 상대되는 물질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일종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전자도 어디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존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시 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